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정말 이슈가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도이치뱅크 관련된 소식 위주로 좀 준비를 했는데 나스닥, 권대표, 그리고 이번에 아비트럼 상장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너무 많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 부분에 은행주들이 아주 박살이 났는데요.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과연 비트코인까지 전이가 될 것인지도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라이트코인이 이제 7월 달에 반감기가 나오게 되는데 EDXM에 상장 공개된 4개 중에 하나의 코인이기도 하죠.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 들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도이치뱅크 왜 이번에 넣냐? 15억 달러 규모의 티어2 채권이 환매가 됐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 한때 15% 급락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도이치뱅크의 규모는 최대 상업은행의 거의 손가락 3개 안에 들어가져 있는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도이치뱅크의 AT1 채권의 가격 급락이 어마어마했었고요. 이 채권 가격이 거의 사상 최저치 때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떨어졌던 배경은 크레딧 스위스 부분에서 AT1 채권에 따른 상각 처리를 함으로써 거의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다 보니까 도이치뱅크 너 AT1 채권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게 불똥이 이쪽까지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ECB가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문제 없다 라고 이제 필요하면 자금 투입하겠고 불필요하다, 안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이번에 금리 인상까지도 했던 ECB 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은행이 흔들리게 되면 물가도 작고 은행에서 있는 문제점도 나오게 되면 그냥 말 그대로 유럽은 진짜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전날에 제가 이런 기사 내용도 또 다뤄드리기도 했었죠. 연준이 달러 스와프 만기 운용 주에서 1단위로 조정을 했다. 1단위입니다. 왜 갑자기 주에서 1로 바뀌었는지 이제서야 좀 조각이 좀 맞춰지고요. 달러 공급 강화도 5개 중앙은행 통화 스와프 내기도 했습니다. 그 통화 스와프가 영국, 유로존, 캐나다, 일본, 스위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스위스 문제 터졌죠? 유로 쪽 문제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미 알고 움직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화스와프 전날 공지 나오고 나서 원달러 환율 갑자기 내려가다가 다시 조금 더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되게 이제 좀 웃겼어요. 이런 거 보고 그래서 분명히 좀 내려가다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1270원대까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위기적인 측면의 척도는 가장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건 원달러 환율만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이게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계속 확인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뒤에 가서 이제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크레이머는 따로 거의 롱과 숏 ETF 상품군이 따로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했던 거 반대로 하면 수익성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CNBC 방송에서도 이 도이치뱅크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진짜로 반대로 갈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DS 추이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조노선 크린스키 수석 기술 분석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은행 위기가 지나가게 되면 부동산 펀드 쪽에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고 보험, 철도, 항공주 쪽에 영향을 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전방에 이제 막 은행주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길게 보면 부동산, 보험, 철도 순으로 망가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앨런 미국 재무장관 되게 큰 어르신인데 진짜 이렇게 너무 시끄러운 이슈에 쉬지 않고 대응하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 업무이기 때문에 임에도 불구하고도
고동이 불편하실 텐데 상당히 잘 대응을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FSB 부분을 비공개 회의 소집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한다. 라는 게 있죠. 아무래도 유럽이 좀 움직이면 언제든지 그 문제점이 미국 국채와 연결되어져 있는 은행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국도 당연히 금리 상승을 할 수 있는 만한 체력이 안 되고, 그러면 물가 부분 대비를 시간으로 이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바이든 씨가 많이 쪼겠죠. 야, 나 실적을 좀 쌓아야 되는데 뭐 좀 해봐 라고 시키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스닥이 23년도 2분기에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나스닥이 크고 그 다음에 성향이 나스닥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은행 대비보다 나스닥이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투트랙으로 그냥 하는 게 낫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위험 지표에 따른 부분에 있는 표인데요. 일단 망한 곳 빼고 일단 FRC가 지금 대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FRC가 흔들리게 되면 이제 요쪽에 있는 애들이 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요 녀석, 그 다음에 타켓이 요 녀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좀 규모가 가장 큰. 그래서 사전을 방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네, 미국 상황도 별로 좋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블록 소식인데, 블록이 이슈가 있었죠. 여기에서도 애널리스트가 매수해서 중립으로 바꿨고요. 목표가도 $70 선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풀법 막으려고 캐시앱 단속할 때 수익이 직격타 나올 것 같다. 우리한테도 타격이 있어요. 캐시앱 수수료 단속 때 이익의 10에서 30% 정도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코인에 따른 유동성과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 코인에게도 별로 좋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악재는 연달아 온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멈췄던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장펌자오 바이낸스 CEO가 현물거래 입출금 중단 버그가 발견이 됐다라고 해서 2시간 후에 거래 재개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바이낸스가 이런 사태 거의 없었죠. 근데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까? 작은 섹터 제재 위반에 관련 조사 중 이 영향성이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 시점 기준으로 또 청산 부분을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롱이 많이 또 터져 나갔더라. 왜냐면 들어오는 물량이 좀 적고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터지는 비중이 높겠죠.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서비스가 제대로 잘 안 된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들어오는 물량 없으니까 숏 때려버려야 되겠다 하면 숏의 가중치가 커집니다. 이것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제가 서버 터졌던 걸 벌써 한 3-4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은 당연한, 롱 터짐 현상은 당연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유럽발 위기로 인해서 USDC의 상황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챙겨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일 기준 새벽 5시 기준 녹화 시점으로 보게 되면 내려가는 속도는 계속 나오고 있다, 언제든지 멈추지 않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이 지금의 비트코인에게는 여전히 방어막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건강한 형태가 아니라고 했죠. 중기적인 형태로는 비트코인에게는 우호적일지언정 전체 마켓이 건강해야 이게 올라가는 가중치를 받아서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해 있는 여지를 보여줄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USDC 부분이 가격을 계속 방어해주는 역할로 되고, 오히려 이제 수탁 서비스 부분이나 미국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그 시점이 그 다음에 불장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그냥 이 뒤부터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돌아가는 패턴을 본다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시즌에서 금리 인하가 아마 내년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올해 대부분 보상이나 올해 시즌은 계속 이야기를 했죠. 보상 시즌이나 아니면 재정립하는 하고 법률 제정하는 이 부분으로 거의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어느 정도 정립을 해놓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고인 쪽에서 이제 탈세하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어렵지 않겠냐. 웬만한 거는 다 확인이 가능하게끔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들어오는 대로 어차피 세금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세금만 잘 걷어지면 문제 없다라는 미국의 인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봐도 지금의 움직이는 패턴은 그렇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캐시우드 누나는 개꿀이다. 블록 더 추가 매수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블록이 지금 보게 되면 못해도 8위권의 규모가 커요. 캐시우드 ETF에서 운영하는 비중에서 8위 정도에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발상으로 매번 제가 이야기를 했죠. 어렵게 해석할 때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머리가 너무 복잡할 때는 다시 제로 베이스로 간단하게 보는 게 더 빠른 해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대형 고래 누나가 사준다고 하면 계속 사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누나보다 더 싸게 사면 나중에 개인 이득이겠죠. 왜냐? 이 누나보다 밑에 사면 어차피 이 누나가 물렸으니까 물타기를 한 번은 해줄 거고, 그러면 내 평단은 어느 정도 지켜줄 것이고, 또는 그게 아니고 불장에 온다고 해도 이 누나에 있는 대형 ETF들은 어차피 운영자의 일부분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수익은 어느 정도 보장을 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이거를 완전히 진짜 처리를 하겠다, 매각을 다 해버리겠다 라고 하면 이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테더 부분이 이제 은행 쪽에 있는 이슈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안전해요, 우리 진짜 안전합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바이비트가 암호화폐 지불카드를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 지불카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불카드를 한다라는 매개체는 그만큼 이 바이비트도 유동성이 별로 없다라는 걸 본인이 증빙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카드사에 있는 그런 페이먼트에 있는 그런 프로세싱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대충 이해될 거라고 저는 그냥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비트럼이 상장이 되고 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그냥 어차피 첫 상장하는 건 그냥 보지 말자 라고 했어요. 어차피 내년 3월 23일 정도 1년 락업 물량 다 제끼고 난 뒤에 봐도 늦지 않는다라고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여기에 찍다가 왜 여기까지 내려가냐면요, 이것도 실시간 방송에서도 옛날에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것도 녹화 방송으로 다 설명을 드렸죠. 루나 두 번째 신규 코인 나왔을 때, 루나 클래식 말고 루나 나왔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상장하는 거래소를 먼저 내가 타겟팅을 해놓고 스냅샷을 찍고 거기에서 받아야 돼요. 받고 나서 아니면 그쪽에다가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받고 나서 곧바로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거래소에서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충 한 요 정도까지 밀려요. 그리고 2, 3일 뒤에 연달아서 거래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대신 이제 규모도 사이즈가 중요하겠죠. 거래소 규모 사이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좀 뭉텅거리로 나오는 시점이 중형급 거래소에 대부분 이때 물량 또 많이 던집니다. 상장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막바지, 제가 욕을 제일 많이 하는 한국 거래소. 왜 그러냐? 상장 다 하고 설거지. 여기 거의 밑자락이나 거의 끝자락. 아니면 당장 하루도 아니죠. 일주일 뒤. 이런 형태로 상장을 해버리니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미친 듯이 하는데 절대로 반영을 안 해줍니다. 요즘은 빗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유망 있는 코인들은 그래도 빨리빨리 상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 자기 거래 수수료로 먹고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업비트는 아직도 배가 부른 것 같아요. 건물 쪽에서 임대료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거 봅니다. 네, 그리고 루나가 권대표 잡히고 나서 아주 박살이 났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서도 이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그 다음 루나 프로젝트 부분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건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에 있는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말 그대로 유동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신규에 있는 자금 부분도 어느 정도 막혔고요. 그러면서 바이낸스도 계속 조사를 받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유명인들도 조사를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장난질 하지 말라는 미국의 큰형님께서 이야기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비트코인에 있는 총량도 아무래도 USDC 물량을 빼서 비트코인으로 변경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건강한 형태가 아니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공부를 좀 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 여기에 봐보세요. 테더가 있고 여기에는 없지만 나머지 거래소들은 USDC가 여기에 마켓이 있죠. 그럼 단일 마켓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 단일 마켓이면 상관이 없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마켓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이 빠진다라고 해서 이쪽이 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에 있는 코인의 전체 시가총액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점을 꼭 꼬집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